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15차 수업이 결국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학생 여러분 얼굴도 보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종강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상황이 어렵다 보니 서로 이해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차 수업은 첫 시간은 그동안 저와 함께 교직 실무에 대해서 14주 동안 여러분과 수업을 매주 2시간씩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교직 실무와 그동안에 우리가 배웠던 교직 논술문 작성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둘째 시간은 기말 시험을 대면으로 치를 수 없어서 둘째 시간은 여러분들 기말 시험을 봐야 되는데 비대면으로 선생님이 시험 출제를 하고 여러분들은 그동안 배운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교직 실무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교직 논술문 형태로 작성해서 스마트 학습 시스템과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볼까도 생각했으나 여러분들 논술문 형태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내용을 천천히 여유 있게 작성해 볼 기회를 드리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이틀간의 기간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수요일 밤 12시까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수업은 교사 학생에 대해서 이해하고 교육과정, 그리고 학급 경영, 생활지도, 그리고 수업, 평가, 지도안 작성 요령, 수업 모형, 그 다음에 컨설팅, 장학, 인간관계 이론, 그 다음에 교육 법규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게 되면 실무를 해야 되는 기한 작성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죠. 학교 안전에 대해서도 배우고 학교 환경과 예산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교직 단체 교육 실습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15주 동안 교직 논술에 대해서 교직 실무 과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틈틈이 논술 작성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첫 시간에는 교사와 교직의 이해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리고 교직관, 교사의 직무와 자질, 교직 갈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는데, 자, 우리가 교직관 하면 세 가지를 얘기했었죠. 교직관 하면 성직관, 전문직관, 노동직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성직관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성직자와 동일시하는 어떤 스승 존중 그런 문화였다고 했었죠. 또 전문직관은 유네스코에서 교사는 전문직으로 정의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교사를 전문직으로 보는 전문직관, 그리고 또 노동직관이 있었죠. 노동직관은 교사가 현재 전교조 같은 경우는 교사 노동조합이죠. 그래서 노동부 산하에 민주노총 노동부에 속해 있는 민주노총 산하에 전교조가 들어있어서 교사를 노동직관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생 이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었죠. 학생 이해에 대해서는 인지 이론 그리고 청소년 심리적 발달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도 한번 알아봤어요.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은 사람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지가 지식이 발달해 간다라는 이론이었죠. 인간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고, 인지 구조는 생득적인 것이 아니고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해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지 발달의 그 발달 과정은 내적 성숙이나 외적 교육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따라서 동화와 조절에 의해서 발달한다라는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 즉 환경이 그 아동 그 학생에게 적절하고 양질의 환경이면 그 아이의 인지 발달이 다른 그렇지 못한 학생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인지 발달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인지 발달 수업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어요. 학생을 이해할 때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에서 수업 전략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자 0세에서 2세, 그리고 전 조작기 7세까지, 그리고 구체적 조작기. 이 전 조작기 때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학생들은 자기중심적 사고, 무랄론적 사고, 그리고 중심화 현상을 설명했었죠. 모든 물질은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아이들이 이 잠을 잘 때 인형을 안고 자는 경우는 인형이 이 움직이는 하나의 어떤 물체로 사람으로 또는 동물로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중심화 현상은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그러한 그 의식이에요. 그런 생각. 다양하게 접근하지 못하고 다양하게 사고하지 못하는 그러한 중심화 현상. 그래서 이런 어린 아이들의 수업 전략은 시각적 보조물, 말보다는 행동으로 수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자 구체적 조작기는 초등학생이죠. 초등학생 나이에는 가역적 사고가 가능하고 탈중심화 현상, 한 가지만 생각하던 내용을 이제 다양한 측면으로 접근해서 사고할 수 있는 탈중심화 현상이 일어나는 이때 시기에는 시각 자료의 교육이 효과적이고 어떤 복잡한 개념, 친숙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을 경우에 복잡한 개념을 아이들은 잘 이해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에서 형식적 조작기, 이게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들에게 해당되는 건데, 이때부터는 가설, 명제적 사고가 가능하고 약간 고차원적인 추상적 사고, 그리고 논리적 사고도 가능해요. 이때는 역시 예화나 어떤 시각 보조물, 그리고 그림, 그리고 어떤 삶과 관계되는 어떤 그 자료와 연관지어서 설명할 때 이 아이들은 이 수업에 효과적이다라는 수업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죠. 다음은 피아제와 대비되는 비고츠키, 비고츠키라고 하는데, 이 비고츠키는 어떤 학생이 있을 경우에 이 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건 또 다른 주변에 있는 약간 성인 또는 그 아이보다 나은 학생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피아제는 아동 스스로 세계를 구조화하지만 비고츠키는 타인과의 관계를 굉장히 강조를 했죠. 그래서 인간의 정신은 사회적 학습의 결과이다라고 했고, 문제 해결은 성인이나 동료와 대화로 영향을 받는다.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해서 JPD라는 피고츠키 이론이 있는데, 근접 발달 영역은 아동이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성인이나 좀 더 뛰어난 동료와 함께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근접 발달 이론이에요. 그래서 어른과 능력 있는 동료는 안내자 또는 교사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이고, 피아제는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지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비고츠키는 사회적 상호작용, 그래서
어떠한 주변의 동료나 또는 선생님으로부터 상호작용을 통해서 타인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인지발달이 이루어진다라는 이론이 뷰고치키의 인지발달 이론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프로이드의 성격발달 이론도 아이들을 이해하는데, 학생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다라고 했었는데, 본능, 이드가 있고, 그리고 에고, 자아가 있고, 초자, 양심으로 얘기하는 초자아가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어떤 무의식, 원시적 충동, 생물학적 충동의 욕구는 이드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현실에 지배되는 현실에 적응하고 의식된 성격으로 충동을 조절하는 건 에고라고 했어요. 에고, 자아. 그리고 어떤 양심, 도덕, 원리, 이 쾌락이나 현실보다는 어떤 이상적이고 또 완전한 것을 지향해요. 완전한 것을 지향하는 슈퍼에고, 초자아죠.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욕구 불충족이나 과잉 충족은 우리 아이들의 성격 발달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러한 것들은 정신적으로 이 아이를 문제 있는 학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성격은 어렸을 때 완성이 되는데 그 후 점차적으로 정교화되어 가는데, 욕구 불충족이나 과잉 충족, 너무나 사랑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환경, 그리고 너무나 과잉 충족이 되었을 경우에 그 아이에게 문제가 생긴다라는 프로이드의 이론. 프로이드의 이론은 초기 경험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이 어떤 적절한 욕구 충족이 중요하다라는 이론이겠죠. 에릭슨의 정체성 위기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은 자기의 어떤 가치관,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데, 이 아이들이 정체성을 확립해 갈 수 있도록 어떤 욕구 충족 과정에서나 어떤 다양한 어떤 행동에 있어서 이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지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론인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자신의 어떤 이 적성이라든가 어떤 자아 정체성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탐색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학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학생들. 그리고 질풍노도의 이 학생들, 변덕스러운 행동을 많이 하게 되죠. 사춘기 아이들은. 이 아이들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의 이 뇌세포가 성인이 20세가 되면 모든 근육이라든가 뼈라든가 뇌세포가 성장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15세 전후의 이 아이들은 뇌세포가 완전하게 다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고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성 이러한 것들이 완벽하게 다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선생님들은 감안하고 이 아이들을 지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성인하고 똑같이 이 가치관이 형성됐을 거라고 판단하고 지도하면 이 아이들은 더욱더 이해하지 못하고 나쁜 문제 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질풍노도의 이 학생들에게 우리는 지도를 할 때 가장 좋은 처방약이 하나 있다고 그랬었죠. 처방약. 그 처방약은 뭐라고 했죠? 우리가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선생님이 이 가져야 될 가장 묘약, 처방책, 그게 바로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심과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지도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아 학생들도 그 아이들의 어떤 성격적인 면, 행동적인 면을 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논술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었죠. 논술문. 자, 논술문의 루브릭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서론, 본론, 결론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자, 서론에 들어갈 내용은 우리가 서론을 작성할 경우에는 이 단도직입 문장으로 처음에 시작하라고 했었죠.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그 논제와 관련되는 문장으로 시작을 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는 지문을 읽고 그 지문에 나와 있는 어떤 현 상황, 현 문제, 현 논제에 대한 그 문제를 제기해도 무방하다고 그랬습니다. 제시된 지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 문장을 인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 문제 제기는. 필요성 제기는 문제성이 있었으니 논제를 통해서 발췌된 그 문제 제기를 통해서 내가 이 이후에 본론에서는 이러한 필요성 있는 내용으로 주장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서론을 마무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론에서 시작할 때에는 본론 처음에 개념 정의로 시작하면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 논제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찾아서 그 논제에 어울리는 어떤 이 단어 키워드에 대한 내용을 개념 정의로 출발을 해서, 그리고 어떤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을 경우에 문제점 분석을 하라고 했어요. 문제점 분석을 할 때 또는 대안 제시를 할 경우에 두 가지식으로, 첫째 뭐뭐뭐다라는 중심 문장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논증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론에서 소결론을 맺어주면 본론이 마무리가 된다고 했고, 결론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단도직입 문장으로 시작을 해서 본론에서 주장했던 이 내용을 요약하고 교사의 전망을 결론으로 마무리를 하면 논술문이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2020학년도 교육학 임용 논술이나 2021학년도 교육학 임용 논술은 교육학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알지 못해도 이러한 3단 논법의 포맷, 루브릭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 다 쓸 수 있는 형태로 문제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교직 실무 내용을 이해하고 그리고 학교 현장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이 교육학 논술 문제는 쓸 수 있는 그러한 추세로 현재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5차 시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어요. 학교 교육과정. 자, 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이 있겠죠. 국가교육과정, 이것을 표면적 교육과정이라고 해요. 공식적 교육과정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잠재적 교육과정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잠재적 교육과정, 그리고 영교육과정도 한번 살펴봤고, 국가교육과정은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교육과정이고요. 잠재적 교육과정은 뭐라고 했죠? 잠재적 교육과정은 의도하지 않았으나 은연중에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을 보고 배우는 것을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교사를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교사를 나도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롤 모델 또는 동일시라고 하죠. 그래서 교사의 복장이라든가 교사의 언행이라든가
또는 교사의 솔선수범한 어떤 행동 이러한 것들을 보고 배운다는 거죠. 학교에서 의도하지 않고 계획하지는 않았으나 우리 아이들이 배운다는 거예요. 잠재적 교육과정. 그리고 영교육과정, 널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널 커리큘럼이라고 하는데, 영교육과정은 공식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교육과정을 영교육과정이라고 그래요. 영교육과정. 그래서 북한의 예를 들었죠. 민주주의를 가르치지 않고 시장 경제를 가르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영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7차 시에서는 수업 평가, 수업 그리고 지도안 작성, 수업 모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죠. 자, 수업의 트렌드는 강의식 수업에서 학생 중심 수업 또는 배움 중심 수업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판서에서 수업하는 강의식 수업 형태에서 아이들이 모든 별로 앉아서 모둠 학습하는 학생 중심 수업, 교사는 조력자, 지원자의 역할만 하고 학생 중심 수업의 형태로 변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은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레스 이스 모어도 제가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미국의 교육학자 데보라 마이어가 한 얘기인데 레스 이스 모어 적게 가르치는 것이 많이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이들에게 강의식으로 많은 내용을 가르치지 말고 적은 내용을 가르치고 적은 내용에서 이렇게 많은 내용으로 아이들이 탐구하고 또는 모둠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지식을 완성해가는 그러한 학습이 많이 가르치는 거고 이 아이들에게 메타인지 속에 초인지 속에 남아있게 장기 기억 속에 남아있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레스 이스 모아가 얘기를 했다고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평가는 형성평가가 있을 거고 총괄평가가 있을 거고 그리고 진단평가가 있었겠죠. 진단평가 맨 처음에 하는 진단평가 이 아이들이 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왔는데 얼마나 기초학력이 되는지 처음에 테스트해 보는 게 진단평가라고 했고 한 시간의 수업을 평가해 보는 거, 한 시간의 수업을 하고 이 수업의 내용을 아이들이 이해를 했는지를 평가해 보는 게 형성평가라고 했고 한 단원을 다 가르치고 나서 평가하는 게 총괄평가라고 했어요. 이 총괄평가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되겠죠. 그렇죠? 이 평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고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 가지 일을 얘기를 했었는데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얘기했었죠. 이 상대평가는 어떤 규준이라고 하는데 규준 즉 자 우리가 정상 분포 곡선 있죠. 이 평가에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있는데 이 상대평가는 이 분포곡선 정상 분포곡선이 있을 경우에 자 여기에 1 시그마가 있겠죠. 플러스 1 시그마 마이너스 1 시그마 이 안에 든 학생들은 몇 퍼센트 학생들일까요? 68.26의 학생들은 이 안에 넣어놓고 성적을 여기서부터 성적을 내는 거예요. 성적 68.26% 표준편차 1 안에 있는 학생들은 68.26% 학생들이 여기에 등수가 매겨지는 거고 상대평가는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2, 여기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표준편차 이 시그마에서는 95%, 95.44% 학생들이 이 안에 속하게 성적 처리를 하는 거죠. 이게 상대평가의 개념이고, 이게 규준참조라고 하죠. 규준참조, 말이 좀 어려운데, 이 상대평가는 1등에서 30등까지 정해놓고 성적을 부여하는 게 이 상대평가. 절대평가는 준거라고 하죠. 준거 참조. 즉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 목표치를 정해놓고 이 목표치에 90점을 맞을 수 있는 이 목표치를 정해놓고 여기에 도달하면 모두 100점을 주는 거예요. 이게 절대평가예요. 모두 A 또는 A 플러스를 주는 이 평가. 어떠한 기준을 정해놓고 A 기준, B 기준, C 기준을 정해놓고 이 기준에 도달하는 학생들을 이 준거에 도달하는 학생들을 점수를 주는 게 절대평가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고, 지도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자, 지도안 작성 요령은 본시안이 있을 텐데, 지도안은 처음에 도입 부분이 있겠죠. 도입, 전개, 정리 단계가 있는데, 도입 단계에서는 전시학습을 확인하겠죠. 전시학습 확인. 그리고 수업을 해야 될 학습 목표도 제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동기 유발. 이러한 내용들이 도입 부분에 들어가면 되고, 전개 부분에서는 수업을 실시하는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배웠던 수업 모형, 수업 방법을 여기에다 적용시켜서 창의적이고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수업을 했을 경우에 훌륭한 수업이 될 수 있겠죠. 전개 부분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임용 시험을 치렀을 때 수업을 했을 경우에 전개에서 어떠한 수업 모형을 적용해서 수업을 할지, 협동학습을 할지, 또는 직수업 모형을 할지, 아니면 거꾸로 수업을 할지, 아니면 프로젝트 수업을 할지, 이러한 것들을 다양하게 여기에 전개 단계에서 적용해 보면 좋겠죠. 또 정리 단계에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정리 단계에서는 이제 형성평가가 들어가겠죠. 형성평가. 그리고 수업을 요약해야 되고, 다음 시간에 뭘 해야 되는지 차시 예고를 해주면 이제 수업이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수업 지도안은 도입, 전개, 정리 단계로 이루어졌다는 거 설명을 했습니다. 교수학습 모형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한번 살펴봤는데, 교수학습 모형에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어떤 부름의 안전학습, 그 다음에 글래저의 절차 모형이 있었죠. 어떤 목표가 있고 수업 목표가 있고 출발점 행동에 대한 어떤 진단이 있고 수업을 실시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으로 완료하고, 이러한 글래저 모형도 있었고 블룸의 완전학습 모형도 있었고, 그리고 캐디에서 얘기하는 개진지 발표도 얘기를 했었죠. 캐디. 그래서 개진지 발표, 계획, 진단, 지도, 개진지, 발달, 그 다음에 평가, 캐디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죠. 이렇게 수업, 평가, 그 다음에 지도안 작성 요령, 그 다음에 교수학습 모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교수학습 모형의 요즘의 트렌드는 학생 중심 수업이라고 했었어요. 학생 중심. 이 수업 모형은 협동학습도 한번 살펴봤었고요. 협동학습 모형, 직소 모형이었었죠. 그리고
프로젝트 학습, PBL,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PBL 학습, 그리고 통합, 융합 수업도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수업, 플립드 러닝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고, 그리고 플립드 러닝도 알아봤고, 그 다음에 어떤 수업도 알아봤었죠? 뭐 토론, 디베이트, 그죠? 찬반 토론 학습, 그 다음에 하브르타 수업, 질문이 있는 수업이었죠. 이러한 것들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교수 모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어요. 요즘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트렌드하게 수업을 앞서 나가서 수업을 진행한 선생님들이 하는 수업 모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학급 경영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었죠. 학급 경영. 그래서 교사학습 기본 단위가 학급 경영이겠죠. 교사가 학급을 이제 배정받고 이 아이들을 학급에서 수업하고 그리고 생활 지도하고 학급 경영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텐데 그 교사학습의 어떤 기본 단위가 학급이겠죠. 그래서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 이러한 것들은 어떤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고 이 아이들이 공동체 삶의 어떤 한 장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규칙을 배우고 스스로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어떤 그 교칙, 학교 규칙을 학생 자치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안내를 하면 좋다는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 학급에서는 수업, 학습과 생활 지도가 이루어질 텐데 교사가 자기만의 어떤 철학, 교육 철학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해 볼 수 있는 학급의 공간이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잘한 행동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낌없이 해주는 그러한 지도를 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수정될 수 있도록 행동이 수정될 수 있도록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그 학생 아이들이 사회 공동체의 삶에 살아갈 때 어떤 규율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한 것을 배우게 되고 사회의 어떤 한 일원, 민주 시민으로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그냥 방치하기보다는 이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때 이 아이들이 교육적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컨설팅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컨설팅. 자, 컨설팅은 우리가 예전에 장학 지도라고 했었죠. 장학 지도라고도 하고 컨설팅이라고도 하는데 자, 컨설팅의 종류에는 임상 장학이 있었어요. 교실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그 수업을 보고 평가해 보는 임상 장학. 그리고 둘 이상의 교사가 서로 수업을 보고 조언해 주는 동료 장학이 있고 자기 장학은 자기 스스로 컨설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비디오를 찍어보거나 녹음을 해보거나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장학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대학원을 다니거나 본인의 어떤 전공 서적을 읽거나 대학원을 가거나 이러한 것들도 자기 장학에 들어갈 수 있겠죠. 전문성을 키우는 거니까요. 전통 장학이라고 했는데 약식 장학이라고도 하는데 교육학 책에 보면 이러한 것들은 5분에서 10분 정도 교감이나 교장이 순시하면서 그냥 쓱 보면서 하는 그러한 장학이라고 보시면 되고 교육청 단위에서 컨설팅 장학이 이루어지는데 교육청 단위에서는 어떤 교내 자율 장학, 수업 컨설팅, 학교 컨설팅이
이루어지는데 교내 자율장학은 교육청에서 학교 스스로 교내 자율장학을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는 교내 자율장학이 있을 거고 수업 컨설팅은 수업 나눔, 그 다음에 수업 멘토링, 수업 초청 이러한 형태로 해서 수업 컨설팅이 이루어집니다. 예부에 있는 컨설팅을 초대해서 수업 멘토를 초대해서 하거나 아니면 수업을 아주 잘하는 선생님을 초청해서 하는 수업, 내 수업에 예부에 있는 선생님을 초청해서 하는 수업, 수업을 하고 나서 수업을 서로 나눔이라고 요즘에 수업 나눔이라고 하는데 수업 나눔이란 얘기는 수업을 하고 나서 서로 수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학교 컨설팅이 또 있을 텐데 학교 컨설팅은 학교 경영, 학교 교육 과정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나와서 선생님들과 또는 학교 교감, 부장, 교장과 같이 얘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컨설팅을 학교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차 시에서는 또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인간관계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좀 딱딱한 내용이긴 하지만 해리스에 대해서 알아봤죠. 태도에 대한 어떤 인간관계 유형, 자기긍정, 타인긍정, 자기긍정, 타인부정. 그래서 해리스의 어떤 인간관계에서는 자기와 타인긍정, 자기긍정, 타인긍정이 협력과 공존의 가장 좋은 인간관계라고 했었죠. 그리고 키슬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었는데 키슬러는 지배형이 있을 거고 복종형, 냉담형, 친화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친화형이 가장 인간관계 유형에서 바람직한 유형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키슬러 그 다음에 호나이에 대해서도 알아봤어. 호나이 인간관계 유형에서는 공격적인 유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수능형도 있었죠. 수능형. 그 다음에 회피형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포용적 대처 방식도 있었죠. 그래서 포용적 대처 방식이 인간관계 유형에서 가장 효과적인 인간관계 유형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사티어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했었죠. 사티어 인간관계 유형. 사티어 인간관계에서는 S맨이 있었고 S맨 그 다음에 비난형도 있었죠. 비난형 그 다음에 산만한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일치형도 있었죠. 여기서는 일치형 유형이 효율적 어떤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었고 효율적 어떤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인간관계 유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지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생활지도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레포 형성이라고 했었죠. 레포 형성은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서로 어떠한 그 믿음 그 다음에 학생이 선생님을 자기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인간관계 그런 것들을 레포라고 하는데 레포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 학생은 선생님에게 상담을 하지 않겠죠. 오히려 자기 친구하고 더 깊은 내용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친구하고의 어떤 깊은 관계를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친구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죠. 따라서 이 학생의 어떤 문제점을 상담해주고 케어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상담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레포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 관계에 있어서 이 기술을 우리가 들자면 아이들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주고 공감하고 그 다음에 레포 형성 갖고 이 아이를 한 인격체로서 존중해주는 긍정적 존중을 가졌을 때 이 아이는 이 선생님과 상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교육 법규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었죠. 헌법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그리고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자,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교육기본법에는 평생교육도 한번 알아봤었죠. 교육기본법 제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을 장려해 줘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평생교육 진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었죠. 그 다음에 공무원의 어떤 교사의 임용이라든가 승진제도, 그 다음에 보직제도, 징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어요. 자, 교사의 승진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사의 승진제도는 자, 교사에서 교감으로 또 교장으로 승진하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 교사에서 전문직으로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장학사죠. 그래서 장학사에서 교감이나 교장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승진 제도가 있었고요. 징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무원의 징계에는 이번에도 추미애와 윤석열의 어떤 그 징계위원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공무원의 징계위원회에서는 맨 처음에 파면이 있어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견책은 경징계라고 해서 훈계라고 생각하면 되고, 감봉은 월급이 주는 거예요. 3분의 1 주는 거, 감봉. 그리고 정직은 월급이 3분의 2가 줄어요. 보수가 3분의 2가 줄어. 근데 강등은 한 단계 다운되는 거예요. 교감이었으면 교사로 강등되는 거예요. 강등. 해임되면 공무원이 끝나는 겁니다. 파면도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해임은 3년 동안 공무원에 다시 임용이 안 돼요. 파면은 5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이 안 돼요. 파면이 되게 되면 여기서 퇴직금이라고 하죠. 퇴직금도 3분의 2가 감이 돼요. 3분의 2가 3분의 2가 아니고 2분의 1이네요. 2분의 1이 감해서 퇴직금을 주게 됩니다. 퇴직금도 절반밖에 못 받는 거죠. 파면은. 그리고 학교 예산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그리고 에듀파인 시스템, 업무관리 시스템이라고 했었죠.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했었죠. 성적 처리,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 그 다음에 기한, 이 모든 것들이 이 에듀파인 시스템에서 업무관리 시스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예산은 하나의 통장으로 운영된다고 했어요. 학교 회계가 하나로 통합되었다고 했었죠. 그러한 것들도 한번 살펴봤고, 또 기한문 작성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었죠. 기한문 작성. 그리고 학교 안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고요. 학교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아이들의 사고는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활동하는 시간이겠죠. 체육 시간, 그리고 점심 시간, 그리고 쉬는 시간, 교실에서 또는 복도에서, 계단에서 많이 사고가 나요. 그래서 모든 사고는, 교육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는 학교 안전 공제회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학교 안전 공제회에서 모든 치료비가 다 보상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기한문 작성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가 기한문 작성, 자, 예전의 기한문 작성, 그리고 지금의 기한문 작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출발을 여기서 시작했다고 하면 제목이 있을 거고 출발을 여기서 했는데 지금은 지금은 여기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1 그리고 2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이것만 틀리죠. 그래서 이렇게 계약문 작성이 바뀌었다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교직 단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교직 단체에서 교직 단체는 한국교육총연합회라고 해서 교총이 있었고 그리고 정교조가 있었고 그리고 한교조가 또 있었어요. 한교조 그리고 실천교사 모임이라고 해서 실천교사 모임 요즘에 태동한 그리고 교사노조 다양한 교직단체 애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실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교육 실습. 자, 교육 실습은 참관 수업이 있었고 업무 실습이 있었고 수업 실습으로 이렇게 나눠졌었어요. 4주 동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했었고 뭐 자세한 내용은 수업 시간 했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했었어요. 그죠? 교직 실무 수업을 지금까지 쭉 진행했는데 자, 이 수업은 이제 마무리가 오늘 이번 시간에 되고요. 다음 차시에서는 간단하게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과제형 논술문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될 텐데 평가 방법은 여러분들이 중간에 냈던 과제물 40점 그리고 기말고사 40점 출석평가 20% 이렇게 해서 점수를 여러분들에게 부여한다라고 처음에 OT 때 얘기를 드렸었죠. 자, 그리고 그동안에 수업했던 논술문 작성 요령이라든가 교사 임용 기출문제 답안 강좌 그리고 교직 실무 강좌 교육 관련 컨텐츠를 제 유튜브 에듀닥터에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 임용을 준비하는 후배들이나 여러분들 동료들이 있다라고 하면 유튜브에서 에듀닥터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 논술문 작성 요령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듣고 싶으면 거기에서 강의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교직 실무 수업에 대해서 15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저와 함께 학교 현장과 연계해 지어 보면서 교직 실무 수업을 진행했는데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훌륭한 선생님으로 그리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면서 교직 실무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